이곳은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고속열차가 수천 킬로미터를 질주하며 음식 한 끼가 불과 몇십 분 만에 집 앞까지 배달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상업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생계를 위해 마사지숍, 노래방, 각종 유흥업소로 향해 사회가 좀처럼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 몇 분도 늦지 않기 위해 비를 뚫고 달리는 배달기사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을 지불했지만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콘크리트 건물만 바라봐야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도시를 벗어나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신장, 티베트, 광시의 산악 지역에서는 일자리, 교육, 의료,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은 이 거대한 그림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빛나는 대로를 넘어 그 뒤편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어두운 불빛 뒤의 문. 몸이 생계수단이 될 때 공장과 쇼핑몰,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 그곳에는 마사지숍, 노래방, 유흥업소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출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외부 사람들이 좀처럼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인 직업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행위는 여전히 공공질서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다룬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주 노동자이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강 문제, 폭력, 사회적 낙인,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압박까지 동시에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속임수나 강요, 인신매매로 인해 그 일을 하게 된 여성들은 결코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발적 선택. 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지가 실업, 갚지 못한 빚, 방세, 혹은 고향에 돈을 보내기조차 부족한 임금뿐이라면 한 사람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여성들의 몸이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점점 더 비싸지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2부 거대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마을. 고층 빌딩이 늘어선 대로에서 골목 하나만 꺾어 들어가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2대가 겨우 비켜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임대방,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전선들, 그리고 맞은편 주민이 서로의 방안을 거의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붙어있는 건물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부 청중춘, 정종춘, 즉 도시 속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은 원래 농촌 마을이었지만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런 지역들은 오랫동안 중국 도시로 유입된 이주민 일부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곳의 세입자들은 도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건설 현장으로, 식당으로, 상점으로, 배달업체로, 혹은 사람들이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 서비스업 일자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대신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와 일터에서 멀지 않은 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나타납니다. 도시 속 마을이 재개발되고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면서 환경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의 일부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를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더 먼 곳에서 살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후커우, 즉 호적 제도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 제도를 개혁해 왔으며 2026년 5월에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부 기본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 등록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모두 단순히 빈민가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이곳은 수백만 명이 도시경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임시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지 않게 된 뒤에도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은 매일 도시 곳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3부 배달 기사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장. 음식이 몇 분 늦게 도착하면 고객에게는 단지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배달 기사에게 그 몇 분은 때로 한 건의 배달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핸들 앞에 스마트폰을 고정한 채 뒤에는 배달 가방을 싣고 달리는 기사들의 모습이 이미 익숙한 거리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ILO의 인터내셔널 레이버 리뷰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74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메이트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전 몇 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앱이 주문을 배정하고 배달 시간을 계산하며 고객 평가를 기록하고 하루의 업무 속도를 어느 정도 결정합니다. 이 일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비교적 유연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부 단순 노동보다 더 높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오랜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고 끊임없는 시간 압박과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중국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상의 보험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배달 기사들이 로봇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점은 소프트웨어가 노동의 매 순간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그 속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큰 위험을 떠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이 오직 자신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동 뒤에는 때로 부모와 수백,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4부.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고아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돈을 보내며 아이의 생일도 기억합니다. 다만 1년의 대부분을 가족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거대한 국내 노동 이주가 만들어낸 비교적 덜 이야기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공장, 건설 현장, 식당 또는 해안 지역의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 아이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부모를 따라 도시로 가거나 고향에 남아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도시로 가고 6,693만 명의 유수아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조부모와 밥을 먹으며 저녁에는 부모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도시에서 보내오는 돈은 집을 고치고 학비를 내고 더 좋은 옷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이 아이가 아플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고 이 모든 아이들을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유니세프는 이주 아동, 고향에 남은 아동, 그리고 다른 집단 사이의 일부 발달 지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고향을 떠나지만 때로 그 대가로 잃는 것은 바로 아이가 자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집을 떠나 일한 뒤 많은 가족의 가장 큰 목표는 그저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입니다. 5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집에 돈을 내는 사람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갚으며 손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까지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으며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는 미완성 콘크리트 건물뿐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판매하는 방식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구매자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부터 돈을 지불하고 개발업체는 그 자금을 이용해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이 구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부족에 빠지고 부채가 쌓이며 주택 판매까지 크게 감소하자 일부 공사 현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재무제표 위의 기업들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 한 채에 넣은 평범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곳의 임대료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텅 빈 방에 침대를 놓고 임시로 전기를 연결하며 물을 직접 층마다 나르고 언젠가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까지도 장기간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수요를 되살리고 시장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 산집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수년 동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집이 또 다른 압박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충분한 결혼 예물이나 신부 측에 건넬 혼인 비용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혼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부, 결혼이 하나의 경제 계산식이 될 때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양가 가족이 먼저 집, 자동차, 결혼식 비용, 그리고 때로는 수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차일이, 혼인 예물 또는 신부 측에 주는 결혼 비용이라는 계산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일이는 오랜 전통으로 일반적으로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과 성의를 표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성마다 크게 다르고 심지어 서로 인접한 형끼리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소득 증가가 집값과 결혼 비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금액이 실제적인 경제 부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은 아들이 결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년 동안 돈을 모으거나 친척에게 빚을 지거나 새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결혼을 위해 자신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각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 아니라 여성들 역시 결혼 정년기에 대한 압박, 출산, 양가 부모 돌봄, 전통적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차이리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장려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차이리의 참고 기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제 단순히 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와 농촌의 미래까지 연결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의식이 오히려 두 가족을 큰 빚과 함께 결혼 생활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내부의 압박만으로도 이미 복잡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더 큰 논쟁이 따라붙습니다. 어디까지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강요가 되는 것일까요? 7부, 신장, 일자리, 공장, 그리고 강제 노동을 둘러싼 논쟁. 신장의 농경지와 공장에서는 하나의 노동 프로그램을 두고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직업훈련, 노동력 이전, 그리고 빈곤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공장이나 다른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정책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늘리며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와는 다른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유엔의 독립인권 전문가 그룹은 위구르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그리고 티베트인과 관련된 강제노동 의혹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부 사례에서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에 강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강제 이주나 예속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의혹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중국은 강제 노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할 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자치 지역에서는 논쟁의 중심이 공장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8부, 티베트. 학교가 가족에게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 티베트 고원에 사는 한 아이에게 기숙학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간다는 것이 1년의 대부분을 가족과 익숙한 문화적 환경에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티베트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희박하고 많은 공동체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업 목축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기숙학교가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외딴 지역의 아이들이 교사와 교육시설, 보다 안정적인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의 독립 전문가들은 약 100만 명의 티베트 아동이 기숙학교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언어와 교육 환경이 바뀌면서 티베트 문화와의 연결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측은 이를 강제 동아라고 규정하는 데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이 여전히 티베트어, 문화, 민속무용과 전통문화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으며 부모도 필요할 경우 자녀를 방문하거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숙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제도의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각 가정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는 대가로 부모, 언어, 그리고 공동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자치지역의 모든 불평등이 거대한 정치적 논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상하이의 화려한 불빛, 고속열차, 거대한 첨단 기술 단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사회적 낙인과 월말 생활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화면 속 시계와 경쟁하듯 달리는 배달 기사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일하러 간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투자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먼 지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생계를 지키고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중국이 얼마나 현대화되었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사회가 너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 속도를 함께 따라갈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여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익숙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제 삶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